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높아지면서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이중대 길로 가고 있다며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정의당으로선 비례대표 1번인 류 의원이 탈당하고 박원석 전 의원 등이 연이어 이탈하면서 총선 전 내부 분열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평가해 보겠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잠시 후 8시 반에 바레인과 예선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영표 KBS 해설위원 연결해서 바레인전 관전 포인트와 클린스만호의 우승 가능성 짚어보겠고요. 본격적인 공천 경쟁에 돌입한 여야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하고 있는 분이죠. 민주당 박용진 의원, 뉴진수 코너에서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재개발 기준 완화 방안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시죠? 경제 현안을 집중 풀어보는 돈워리 코너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2024년 첫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류호정 의원이 정의당을 탈당했습니다. 류 의원이 그간에 정의당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이 새로운 선택 창당에 관여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류 의원의 결정 어떤 의견이신지, 좀 늦었다 혹은 어쩔 수 없이 탈당하는 거 아니겠느냐. 우선 여명 행정관님. 저는 잘 하신 일이고, 네.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각 당에서 전문성 혹은 당의 정강 정책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선출하길 마련인데,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의당의 친정이자 당비를 내는 열혈 당원들은 민주노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정당의 공동된 목표를 대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 선택과 길을 갈 거라면은 그만 나와주는 것이 서로에게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한 선택이다, 잘한 결정이 나셨고요. 이동수 대표님. 저도 이제 대체로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정치에서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사실 또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늦었고 또 지금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사과나 이런 게 또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까운 사례로 과거에 이제 바른미래당, 새누리당에서 비박계 의원들이 나와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비례대표였던 김연아 의원이 이제 본 당적을 유지하면서 바른정당에 참여했다가 좀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자유한국당에 합류하시면서 이제 좀 사과를 표명을 하셨어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여전 행정관님처럼 이 비례대표라는 게 사실 개인을 보고 국민들께서 표를 주시는 경우보다는 당을 보고 표를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게 꼭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에서도 큰 기회를 몰아준 건데, 그 몇몇 초선 의원분들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당에 맹목적으로 충성해라, 어떤 호위무사 역할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 자기에게 어떤 큰 기회를 줬던 당에 대한 도의나 신의 정도는 좀 지켜야 되지 않나, 끝맺음을 또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류 의원이 오늘 탈당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했습니다.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이중대 길로 가고 있다.
하면서 정의당이 추진 중인 선거 연합 정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비례 위성 정당에 참여하게 될 거다 이렇게 꼬집은 것 같은데 정의당과 민주당이 류 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총선을 앞두고 연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시는지요, 행정관님? 심상정 의원이 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으로부터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한 이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는 선거제도를 다시 바꿔야 국민께 송구하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정의당이 그간 사안마다 민주당의 이중대를 자처하고 또 페미니스트와 노조의 그런 불편한 동거관계를 억지로 밀고 나가고 강행한 결과 네. 어떠한 진보 유권자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정당으로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에 사실상 의탁하는 것으로 가면 아마 3%도 못 얻고 원내 심상정 1당으로 확연하게 쪼그라드는 결과를 더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더 이상 어떠한 뭐 야권에서 변수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정의당에 자신들의 의석과 기회를 내주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비판하셨지만은 정의당은 또 나름대로 비대위도 꾸린 상태에서 본래의 색깔 혹은 차별하는 색깔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상대로의 행보로 가게 될까요? 그럼에도 저는 정의당이 지금 뭐 녹색당이랑 예. 선거연합정당을 꾸리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합집산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뭐 용해인 의원 있는 기본소득당 혹은 이제 정의당에서 과거에 탈당하셨던 사회민주당 그리고 이제 열린민주당 이런 데서도 이제 비례연합정당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또 이분들이 여기에다 또 조국 전 장관에게도 제안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의 상황이 결코 녹록지만은 않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보면은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지역구는 내가 민주당 찍되 이제 비례는 그래도 응원하는 마음에서 정의당에 표를 주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요즘 보면은 이 표들이 사실은 보면 용해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열린민주당이 상당수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의당이 녹색당이랑 같이 합쳐서 나간다고 해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당들과 어떤 큰 어떤 연합체나 이런 걸 꾸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권 인사들의 뭐 탈당 또 뭐 불출마 선언 뭐 계속되는 와중에 신당 창당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3지대 정치 세력은 크게는 5곳입니다. 현재까지 미래대연합,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한국의 희망, 개혁신당. 이거 뭐 끝말잇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키워드도 있는데 이게 비교하고 구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제3시대 정치 세력이 유권자분들에게 잘 각인시킬 수 있을지 그러려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지 하는 생각 들고요. 이번에는 네. 이동수 대표님 먼저. 저는 요즘에 이제 당들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거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근현대사나 국사 배울 때 예. 독립운동 단체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뭐고 이거 지금 파악하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겠다. 네. 저희야 이제 뭐 고관여층이니까 그래도 다 알고 있지만 네네. 일반 이 정치에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지 않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진짜 혼란스럽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지난 선거 보면은 지난 선거도 보면은 뭐 각 당마다 위성 비례정당 만들고 또 열린민주당이나 이런 정당들 계속 또 이제 출연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보면 국민들께서 잘 투표하신 거 보면 아 우리 국민들께서 진짜 우리가 보는 거 이상으로 정치에 대해 관심도 많으시고 현명하시구나 이런 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이 당들이 지금이야 지금 당장 뭐 난립해 있지만 결국에는 또 이제 나중에 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이제 또 현실적인 유불리도 있기 때문에 또 합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호 3번을 달기 위해서 그래도 약간의 좀 연대나 이런 걸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행정관님. 지금 뭐 물론 뭐 제3지대 각 창당 준비위원회랄지 이런 곳에서 서로 이제 각계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연합 특히 설 연휴 이전에 대통합 이게 가능할까? 또 이런 것을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는가? 결국에는 3번을 좀 받기 위한 작업이 잘 진행될까? 궁금하네요. 이게 보통 네. 이 신당을 만드시는 분들이 앞에다 꼭 새로운 개혁 이런 말들을 용어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국민들이 알거든요. 전혀 새롭지도 않고 확실하게 개혁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언론사의 모 카툰에서 표현한 걸 보니까 예. 가로 열고 기득권을 향한 제3지대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이 기득권인데 당신들의 의석을 한 번 더
뭐 늘리기 위해서 혹은 재선을 하기 위해서 혹은 원내 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합집산을 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3지대라고 하지만 제3의 이념이라는 것도 사실 모호하듯이 지금 저분들이 서로 다른 이념 색채가 심지어 강한 분들끼리 이합집산을 선거를 앞두고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분들이 서로의 유불리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있는 만큼 사실 정치판이라는 것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언제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오늘 유리했던 게 상대한테 다시 유리해질 수도 있고 이게 복잡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설 연휴 전까지 저는 이분들의 뭐 빅텐트 내지는 연합이 이루어지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좀 여전 행정관님이랑 약간 좀 의견 다른 게 뭐냐면 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일단 먼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우리가 투표 용지의 순서를 이제 기재를 할 때 원내 정당 먼저 해서 의석 순으로 배분을 하고 원외 정당 같은 경우는 정당 명예 가나다 순으로 배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사실 투표할 때 어디 막 10번 뭐 한 7번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3번으로 위치를 하는 게 이제 투표를 함에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하게 해드릴 수 있고 네네. 그런 점에서 뭉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이야 이제 정의당 선만 넘으면야 3번이 되겠지만은 또 선거 앞두고 지난 총선처럼 의원 꿔주기 해가지고 어디 뭐 위성비례 정당에다가 막 현역 의원들이 가가지고 또 이제 3번 차지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가능성까지 감안하면은 뭐 좋든 싫든 간에 어쨌든 뭐 연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모양새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앞서 말씀하신 비판들도 감안해야 되다 보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그런 말도 합니다. 솔직히 좀 빠르다. 설 연휴 전 통합은 그런 생각을 한다라면서 좀 속도 조절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창당하자마자 또 합당해버리면 또 합당용 창당이다. 이렇게 또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런 비판도 주장도 있지만 그것에 공감하시는지 아니면 어차피 합칠 거면 너무 이렇게 모양새 따지지 말고 과감하게 해라. 이게 나을지 궁금하네요. 근데 저는 다 합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생각들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금 뭐 한 그 지붕 안에 모이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의석 몇 석 정도는 확보하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한 10몇 번에 위치하는 거랑 3, 4번 위치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네네. 그런 좀 계산들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생각이 또 약간 다른 게 이게 야권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그룹들끼리의 뭐 선거 연합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같이 양 당의 극단이 심해진 때에 바로 직전에 두 대표들이 연합을 하고 이합집산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난주에도 나온 기사가 있듯이 벌써부터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계산법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컨대 이준석 대표는 비례는 따로 하자, 지역구만 통일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가 벌써부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게임 룰을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안 된다라고 불쾌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과정과 지란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우리가 제3지대 하면은 다 뭉치겠지 하겠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저도 일맥상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뭐 양양자 조홍천 이런 분들은 저는 합치기에 좀 비교적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과 이낙연은 좀 저도 현실적으로 뭐 이제 가다 엎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 그 위원장 스스로도 양양자 의원과는 뭐 청계천 정도의 거리인데 이낙연 전 대표랑은 지중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저는 미리 좀 본인도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낙연 전 대표는 텐트를 크게 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준석 전 대표는 텐트보다 멋있는 큰 집을 지어달라 하면서 비빔밥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총선이라는 캠핑장에서 텐트도 크게 치고 비빔밥도 좀 맛있게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방법이나 조건이 없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명 행정관님. 저는 제3지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비전, 목표 이런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뭐 양당의 그 극단으로 갈라진 정치, 혐오를 유발하는 정치에 지친 유권자들이 움직일 텐데 문제는 유권자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 제3지대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서로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뭐 솔직히 말하면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도 모자랄 판에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지금 계산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런 어떤 비전은 좀 둘째로 생각하더라도 어떤 조건적인 측면에서 이 모이는 기준을 따졌을 때는 그래도 현역 의원분들이 좀 더 많이 있는 뭐 미래 대연합을 중심으로 모여 이런 게 좀 더 용이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미래 대연합에는 이미 현역 의원분들이 셋이나 계시기 때문에 다른 세력들보다는 그래도 정치적인 그렇죠. 어떤 지분이랄지 위치가 좀 용이하게 보이니까 기왕이면 어떤 명분과 신뢰에서 너무 먼 사람들 혹은 비현역 분들이 모인 상태에서 빅텐트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현역 의원들이 좀 더 많이 있는 지분에서 모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중요한 게 막 빅텐트니 뭐 집을 지어야 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 집이든 텐트든 그 집주인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은 대체로 선거에서 전 과두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선거라는 때가 어떻게 보면 전시고 되게 짧은 기간에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때인데 근데 리더가 막 2-3명 이러면은 그거 합의하느라 세월 다 가고 그러다 결국에 막 공천 어그러지고 선거 망치거든요. 그럼 결국에 그럼 대장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군가인데 지금 보면은 뭐 조응천이나 이원우 의원님 계시는 쪽들은 본인들이 크게 리더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이냐 이낙연인가인데 근데 보면 두 분의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과연 그리고 서로 간에 또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좀 합류해서 같이 좀 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거래가 성사가 될까? 저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뭉치는 건 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다만 이제 뭐 미래 대연합이나 이런 몇몇 또 개파들이 이제 이준석으로 가든 아니면 이낙연으로 가든 이런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3지대를 지켜보는 거대 양당의 속내는 어떨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명 행정관께서는 국민의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동수 대표께서는 양측의 속내에 대해서 뭐 가능하신 대로 짚어주시죠. 이게 대선은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져도 총 득표수가 상대 당보다 한 표라도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총선은 여기서 지고 저기서 지고 조금씩 지면은 결국 대패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모든 지역구의 후보를 선출시켰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때 선거를 대패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바른미래당이 유의미한 의석수를 차지했냐? 그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어떠한 지역구에서도 당선을 시키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러 신당과의 연합이 이준석 전 대표가 보여줘왔던 개혁보수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3지대란 말을 국민들이 제일 싫어한다. 이렇듯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거연합 모습이 국민들의 공감을 얼마나 더 얻을지 의문이고요. 이낙연 대표로서는 다만 뭐 방탄제명당이라는 그 비판에 대항을 하고 싶어하는 민주당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더 합당 내지는 연합을 원할 거예요. 저는 그 점에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했지만 그 두 분의 연합은 민주당의 표심을 더 갈라먹을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그 이제 여 행정관님께서는 이제 국힘의 의원분들이랑 많이 교류를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 그 당에 되게 오래 있었던 당직자 혹은 보좌진들이랑 좀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여쭤보니까 이분들은 그 제3지대가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바른정당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 봐라 막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탄핵하고 좀 인기 있는 의원님들은 다 바른정당 갔는데 결국에 이제 이 기존에 오던 조직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결국에 또 다시 흡수되지 않았느냐. 약간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이제 이준석 신당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비록 갈라서 있지만 너무 이렇게 막 원색적인 비난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언젠간 합칠 거라는 생각하에.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제3지대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이 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준석 그 위원장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들은 다 민주당에 있다 나가신 분들이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그
이 민주당의 어떤 팬덤 정치 아니면 정치 양극화 이런 거에 되게 염증을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표가 이 제3지대 정당들로 흘러갈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제3지대 제3지대 정당들 향해서 이제 선거 공학적 세력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아마 민주당에서 이탈표를 우려한 비판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연일 관계 당국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을 축소 또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명 전 행정관님. 네, 저는 관계 당국이 예. 뭐하러 한가하게 그러고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싶고요. 네네. 저는 그게 국민을 상대로 지금 민주당이 싸우고 있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보통 선거철에 정치인, 그것도 리더급의 정치인이 피습을 당하면 그 당의 지지율이 치솟게 돼 있어요. 근데 오히려 민주당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부산 민심이 매우 들끓고 있고 저로서는 국민의 진짜 한 사람으로서 계속 그런 식으로 국민과 싸우려 들지 말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려 자충수를 두고 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대응에 좀 아쉬운 점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처음에 열상 그러니까 찢어진 상처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일단 좀 뉴스가 많이 됐었고 그 사건 직후에 뭐 경찰이 현장을 물 청소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피습 당시에 이제 이 대표가 입었던 그 셔츠가 의료용 폐기물 업체에서 발견되고 이런 것들이 좀 확실히 대응에서 좀 미흡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책 잡히고 꼬투리 잡힐 만한 게 있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책임자 사과 정도는 정부가 좀 해야 된다. 다만 이게 이제 국무총리 고발까지 할 일인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사건을 뭐 축소 왜곡한다는 인상은 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뭐 범행 동기라든지 아니면 그게 뭐 하는 분인지 웬만하면 지금 언론에 다 나온 상태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 뭐 조사할 건 조사하고 처벌해야 될 건 처벌해야겠지만 저는 이게 뭐 굳이 정치적으로 막 논쟁할 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측에서는요 지금 이 테러범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신상 공개 그리고 뭐 당적 필요하다면 이런 것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당대표 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신상공개위원회 재심의도 공식 요청을 했는데 이런 것들 당적이랄지 신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행정관님?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네. 가해진 그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예. 명확한 정치 테러이고 또한 사실은 극단화된 이 팬덤 정치의 어떠한 결과라고도 보여져요. 네네. 그러면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자라는 식의 메시지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를 마치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은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이 네. 오히려 저 2차, 3차 정치 혐오로 나올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상 공개, 당적 공개에 관해서는 그냥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그렇게 저희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뭐 기민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도 않습니다. 뭐 그냥 민주당에서 하는 네. 역시 자충수라고 예. 생각하시는군요. 이동수 대표님은. 저는 이 배후가 없는 자발적인 정치 테러범들은 신상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했던 리 하비 오스월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건 직후에 체포되고 한 이틀인가 3일 뒤에 이제 이동 중에 그 나이트클럽 사장하시는 분한테 또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 발생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밖에 살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범행 경위라든지 동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엄청 소설이라든지 각색들이 끼어듭니다. 이게 점점 이제 확산되고 하면서 음모론도 들어가고 하면서 이 사람이 마치 역사 속에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다뤄졌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진상 규명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배후가 만약에 있었다 이러면야 당연히 그걸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이런 일을 사주한 세력이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겠지만 진짜 이런 배후가 없는 개인의 어떤 정치 테러라면은 이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막 언론에 공개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웅심리나 이런 걸 자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철저히 그냥 역사에서 잊혀지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모론으로 먹고 사는 정당이 어떻게 공당인가 라면서 이 사건을 총선용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 행정관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동수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저는 총선용이라기보다는 네. 국면 전환용인 것 같아요. 어떤 국면에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피습됐을 때 네. 되게 재미있는 사례긴 한데 그 다음 날 이재명 테마주가 상한가를 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라는 인식인 거잖아요. 네네. 이제 여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으니까 분명히 이쪽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민주당에게 유리하겠지 했는데 여기서 한번 민주당이 좀 스텝이 꼬인 게 그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으로 가지 않고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심지어 그것도 서울대병원에 헬기 착륙장이 없으니까는 노들섬에 내려서 차 타고 또 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과연 진짜 위급한 상황이었냐. 그리고 또 뭐 지방 의료 체계를 무시했다. 지금 이런 비판들이 워낙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선 이거 가만히 놔두면은 또 결국에 본인들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전국을 순회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아직 뭐 당무에 복귀를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빠른 시일에 좀 당무에 복귀를 해서 가능하시다면 어떤 조치들을 좀 해주길 원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복귀가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면 빨리 복귀를 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명 행정관님. 저는 우선 부산 시민에 대한 예. 사과가 선행돼야 할 네.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방 의료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발언들이 2차, 3차 쏟아져 나오고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빠른 당무 복귀를 원할 겁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 순회를 하면서 폭발적인 그런 새 결집을 이루고 네네. 또 지금 인기를 올리고 있는데 민주당 역시 빨리 당무에 복귀해서 지금 전국 순회나 그런 공천 일정을 빨리 앞당기길 바랄 겁니다. 다만 이렇게 너무 빨리 복귀를 하면은 저거 혹시 또 깨병 아니었나 하는 뭐 일각의 음모론에 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동수 대표님. 저도 뭐 이제 나오시면서 사과 정도 하고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게 그냥 좋을 것 같고요. 부산에 대한 네, 부산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뭐 의사들을 고발하는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뭐 가족이 원해서 그냥 간 걸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냥 어떤 이런 혼선을 빚게 된 데에 대한 의료진에 대한 사과 정도 하고 그냥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선거 룰부터 빨리 획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선거 86일 남았는데 지금 뭐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건지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할 건지조차 안 정해져 있고 이게 선거구가 수도권 같은 데는 어차피 동네가 작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강원도 이런 데는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되느냐에 따라서 뭐 하루에 왕복 한 200-300km를 더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요 이재명 대표 이제 복귀하셔서 이 선거 룰부터 좀 여당과 협상해서 결정 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선거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잠깐 좀 오해하실까 청취자분들께서 방송 중에 그 이동수 대표께서 테마주 관련된 언급을 하신 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현상을 설명한 것이지 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례 배분 방식 특히 이 논란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할 것인가. 지금 보면은 뭐 총선은 이제 석 달도 채 안 남았고 근데 여전히 선거제도는 미확정이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두고 지금 정파 간의 이해가 좀 엇갈리고 있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으로 회기를 일찌감치 당론을 채택하고 좀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좀 갈피를 아직까지는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결정을 낼지 또 왜 늦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여명 행정관님. 저는 결국에는 예. 민주당의 주류에서 결국에는 병립형으로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의 이 비례대표 산정 방식이 4년 전에 심상정 의원이 안을 짠 거거든요. 예. 그 명분은 소수 정당에게 더 유리한 그런 뭐 룰을 만들자라는 걸로 3%씩만 얻으면은 의석을 주게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이낙연 신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각각 아주 좋은 상황이 돼서 3%씩 넘기면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 신당들의 적으면 10석, 많으면 15석까지 비례대표를 내주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의 민주당으로서는 뭐 방탄 제명당이라는 그런
뭐 멸칭을 듣고 있는데 네. 그런 전선이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결국에는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아마 민주당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행 준연동형 유지 대신에 병립형으로. 예. 이동수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현행 유지로 갈 것 같은 그래요? 게요. 예, 왜냐하면 정치에서 이제 사실 실리도 중요하지만 또 명분이 또 그 이상으로 중요한 시기도 있는데 네네.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지난해 11월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 선거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래가지고 병립형 회기 이제 의사를 내비쳤다가 네. 당내 원로들이라든지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네. 지금 또 이제 시민사회 연합 비례정당을 그냥 어떻게 보면 자매정당 형식으로 이렇게 출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또 나서서 내가 한번 야권을 한번 뭉쳐가지고 한번 정부를 더 이제 비판하는데 동력을 제공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명분을 저버리면서까지 병립형으로 회귀할 이유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두 분께 다시 한번 추가 질문.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뭐 이재명 대표의 부재 때문인가요? 저는 결국에는 병립형으로 회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명분을 짜올릴 시간도 필요하겠고요. 정말 숙고한 결과다라는 그런 뭐 메시지도 줘야 되겠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저는 예. 이제 지금 이미 군소정당들이 예. 지난 총선 때 이제 좀 위성비례정당 민주당이 출범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이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럴 경우에는 이 야권 연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물론 당장이야 이제 민주당이 뭐 위성비례정당을 만들든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게 의석 몇 석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야권의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군소정당들의 어떤 의사도 반영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첨언 잠깐만 네. 드리자면은 맨 초반에 이야기 나눴던 내용인데 정의당의 지금 상황이 진보 유권자들의 어떠한 대안으로서 4년 동안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정의당을 변수로 생각을 할까? 근데 정의당 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사실 그 이제 정의당만 의문입니다.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뭐 기본소득당이든 사회민주당이든 열린민주당이든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 정당들의 요구 사항도 분명 있을 텐데 네. 야, 무작정 민주당으로 다 합쳐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구 사항을 조금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약간 또 시점을 바꿔보면 민주당에서 뭐 어쨌든 정했어요. 이렇게 한대요. 그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룰 미팅이 지금조차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것들. 뭐 결정을 하더라도 협의가 돼야 될 텐데 협의가 또 잘 되려나요? 이렇게 결정을 하든 저렇게 결정을 하든요. 국민의힘과. 그런데 네. 저는 솔직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제도가 어떻게 되든 네. 아주 크게 변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사실상 지금의 제도는 거의 뭐 십수년 내지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완성돼 가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네. 우리 정치의 문화에 맞게. 결국에는 양당제처럼 양당이 유리하게 틀이 짜질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이라고 좀 서글프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보면은 결국에 뭐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하자라는 이 주장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절충점이라는 게 결국에 그 두 제도를 섞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제도가 딱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행 유지가 그래도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절반은 병립형으로 절반은 연동형 비례 방식으로 하는 안을 정개특위 여야 간사들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제안했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수 대표님. 저는 이거는 솔직히 좀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 네. 게요. 이게 지난 총선에 했던 제도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연동형 비례제를 하려면은 비례대표 그 취지를 살리려면은 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돼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국민적인 반발 혹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준연동형으로 해서 이제 좀 확 축소를 했고요. 거기에다 이제 47석이죠. 47석을 다 하기엔 좀 어렵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상한선, 그러니까 뭐 캡을 씌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네네. 47석 중에서 30석만 또 그 준연동형을 적용을 했거든요. 나머지 17석은 이제 기존의 병립형처럼 한 건데 예. 결국에 지금 이 주장하시는 거랑 이때 했던 제도랑 다를 게 뭔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결국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돼요. 예. 저도 비슷한 이야기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예. 저는 이것도 말장난이라는 생각에 동의하고 마치 뜨거운 혹은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47석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네네. 그러니까 47석 중에 절반은 정당 투표 수대로 이렇게
득표수대로 하고 나머지 24석에 대해서 준연동형 산식을 적용하는 건데 투표용지 어떻게 이걸 인쇄할 건지 그것부터가 저는 아주 넌센스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거는 병립형이 유리한 쪽, 그러니까 군소 정당들이겠죠. 네. 양대 그 거대 정당들이겠죠. 네네. 그 연동형이 유리한 분들 어느 쪽도 다 싫어하는 안이 될 겁니다. 조금 디테일한 거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등이 모인 개혁연합신당이 오늘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세력의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또 제안을 했더라고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출제를 유지한 채로 범야권 정당과 또 진보 진영 세력이 연합을 해서 비례대표부를 함께 내자는 구상. 민주당이 받을까요? 저는 그냥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선거철에는 누군가가 뭐 중앙에다가 뭘 크게 던지는 게 뉴스가 됩니다. 그냥 그렇게 기사 한번 내기 위한 먼저 깃발 들고 나선 네. 그런 정치적 행위였다고 생각하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저도 이제 뭐 지금 민주당이 하고 싶지만 말 못하는 거를 대신해 준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정당들이 보면은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위한 어떤 색깔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에서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위로 돌발 상황 여파로 정체가 심해진 곳들 많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난지나들목에서 밀리고요. 더 가서는 원효대교부터 사고가 있는 한남대교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4차로 막혀 있고요. 이후에는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 또 올림픽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 답답한데요. 영동대교 부근에서 사고 있었고요.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는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수서부터 정체가 계속해서 심하고요.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부근까지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둔대분기점과 군자에서 월곶 그리고 서창에서 각각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제 3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잠시 뒤인 8시 반부터 카타르 아시안컵 대한민국의 첫 경기가 시작됩니다. 조별리그 첫 상대 바레인인데요.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오늘 경기 관전 포인트와 함께 대표팀의 우승을 위한 필승 카드가 무엇일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 아시안컵에서 가장 많은 경기에 출전한 분입니다. KBS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전력이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뭐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선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하지만은 64년 만에 정상 탈환을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겠죠. 뭐 역대 전적에서는 바레인에 조금 우세라고는 하지만 뭐 이렇게 승차가 골차가 크진 않았습니다. 진 적도 있고요. 기대만큼 변수나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석을 하실지요? 일단은 우리가 바레인과의 경기에서는 역대 전적에서는 14승 3무 1패로 일방적으로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네. 사실 우리가 이 바레인을 아시안컵에서 지금까지 3번 만났는데 우리가 2승 1패를 했습니다. 2승 1패. 그리고 우리가 2승을 했을 때 점수가 다 2대 1이었거든요. 한 골 차이. 그러니까 한 골 차의 승부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뭐 우리 선수들의 능력을 발휘하면 바레인을 이기는 것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네. 그래도 바레인은 역대 우리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항상 우리를 힘들게 했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뭐 전력에서는 역대는 우세지만 한 골차 승부를 했거나 아니면 진 적도 있다 아시안컵에서. 그래서 유의해야 된다 하셨고, 또 하나가 지금 부상 선수들이 좀 걱정인데요. 이재성 선수 타박상, 황희찬 선수와
김진 선수도 각각 엉덩이 또 종아리 쪽이 불편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좀 확인되셨나요? 선수단 상태는 어떻고 또 부상 공백은 누가 메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황희찬과 이재성, 김진수 선수는 우리 네. 대표팀에게 아주 중요한 선수인 것은 맞는데 다행히 우리 대표팀이 상당히 선수풀이 넓습니다. 뭐 황희찬 선수가 뭐 1차전 혹은 2차전에 만약에 못 나온다 하더라도 네. 뭐 정우영 선수도 있고요. 또 홍현석 선수도 있고 또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있긴 하지만 또 윙포드로 문선민과 양현준 선수도 있기 때문에 예선전 3경기에서는 일부러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처럼 강팀은 다양하게 선수들의 컨디션을 확인하면서 많은 기회를 주면서 3경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재성 또 김진수 선수가 이 예선전 3경기 안에 정상 컨디션을 찾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 풀도 좀 폭이 넓다 하셨고 바레인전 선발 또 교체 카드 라인업도 기대되고요. 바레인전 관전 포인트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바레인은 첫 경기 우리와의 경기에서 첫 번째는 뭐 지금까지 우리를 상당히 괴롭혔을 때 했던 것처럼 네. 뒤쪽으로 물러나서 뒷공간을 주지 않으려고 상당히 내려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내려가서 공간을 주지 않는 상대에게 사실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얼마만큼 상대가 수비 진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빠른 템포로 상대가 우리에게 주지 않으려는 공간을 확보하고 찾아내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상대가 물러나서 공간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또다시 이제 득점할 수 있는 우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세트피스가 있습니다. 네네. 사이드에서 뭐 돌파를 해서 파울을 얻어내든 또 크로스를 통해서 상대 맞고 코너킥이 됐을 때 우리가 상당히 뭐 김민재라든가 뭐 정승현 또 김영권 이 높이 있는 선수들이 있고 또 아주 그 양질의 이 크로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손흥민이라든가 이강인 또 이재성 뭐 황인범 이런 선수들이 아주 킥이 좋기 때문에 네. 세트피스를 통해서 또 상당히 좋은 득점을 노려볼 만합니다. 뒷공간을 좀 신속하게 노리는 방법 하나, 또 이제 약속된 플레이 세트피스를 노리는 방법 하나. 혹시 위원님 그 몇 대 몇 정도 예상하시나요? 경기가 네. 상당히 기본적으로 이번 대회에서 뭐 강팀이라고 평가받는 네. 뭐 호주, 이란, 일본이 첫 경기에서 다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네. 뭐 카타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내용 전체를 보면 사실은 호주하고 인도하고 첫 경기를 했는데 인도하고 호주는 사실은 우리가 기량차가 많이 난다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호주의 전반전이 0대 0이었고 호주가 2대 0으로 이기긴 했지만 그 두 골이 후반전에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본도 베트남을 4대 2로 이기긴 했는데 사실 뭐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라고 평가받는 이번 대회에서 네. 그런 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첫 골을 넣은 이후에 베트남에게 두 골을 먹으면서 역탄때 역전을 당하면서 경기가 진행적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코어를 예상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지만 네. 저는 뭐 우리 선수들이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기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네.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서 뭐 세계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뭐 독일도 이기고 또 포르투갈도 이기고 이러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계 축구와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동시에 우리가 예전에 쉽게 이겼던 동남아 팀 또 이제 중동 팀하고 우리의 거리도 간격도 좁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경기를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좀 서론이 기신 거 보니까 좀 쉽지 않은 스코어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여쭤봤고요. 예상 2차전은 20일에 요르단, 또 3차전은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와 25일 격돌하게 됩니다. 이변이 없는 한 2조 1위로 16강에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물론입니다. 뭐 바레인과 요르단, 말레이시아가 사실은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최소 실점을 하려고 할 거고 네. 사실은 이 세 팀의 이 기량차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고 하면 그 2위 싸움 그리고 네. 또 심지어 3위까지 이 3위의 네 팀이 또 이제 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네.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아마 뭐 승점을 따는 것도 그렇지만 최소 실점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 최소 실점을 하려는 팀에게 이 골을 넣는 것도 이 우승 후보인 대한민국 대표팀이
풀어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자들 많이 주시는데 한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5988님, 오늘 아시안컵 바레인전 대한민국 선수들 멋진 경기 기대합니다.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 놓치지 않고 현장감 있게 해설해 주시는 이영표 해설위원님, 오늘 경기 잘 부탁합니다 하셨고, 9193님, 아시안컵 응원하려고 TV 새로 샀어요. 해설계 아이돌 이영표 해설위원 반갑습니다 했습니다. 아시아 최강을 자처하는 한국 축구지만 유독 아시안컵에서는 우승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는 대한민국 선수 중에서 아시안컵 최다 출전 기록을 갖고 계신데,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강호라고 불리고 항상 우승 후보였습니다마는 64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아시안컵은 들어올리는 게 힘든 건가요? 저도 좀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 한국 대표팀이 이 아시안컵이라는 이 대회가 이 아시아에서 축구로서는 가장 큰 대회인데 항상 우리가 나가면 반드시 우승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담과 실제로 압박, 네. 실제로 또 이제 우승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하지만 그런 어떤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이 하나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아시아 팀들이 아시아에서 이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만나면 네. 정말 열심히 경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사우디에서도 2년을 뛰었는데, 네. 사우디도 나름 아시아에서 축구 강국인데, 그렇습니다. 사우디가 이 대표팀에서 이기면 승리수당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승리수당을 2배로 주는 팀이 한 팀이 있는데 그 팀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이 뭐 중동 팀이든 이 아시아 팀들이 한국을 얼마나 이기고 싶어 하는지, 네. 그런 것들도 저희에게는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를 아예 확실해서 한국만 이겨라 이런 그런 강인한 동기부여까지 주는군요. 혹자는 그런 예상도 합니다. 지금 결승 한일전이 성사된 것처럼 혹은 될 것처럼 얘기한 건 좀 금물이다. 너무 또 일본전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클린스만호의 좀 우승으로 가는 길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사실은 뭐 축구에서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심지어 사우디가 지난 월드컵에서 우승팀인 아르헨티나를 1차전에서 잡았던 일도 있었고, 네.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이 아시안컵을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시안컵에 나가서 우승 경쟁을 한다고 하면, 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일본, 그다음에 호주, 이란, 사우디, 이제 이런 팀들이 이제 경쟁을 했었습니다. 한 5-6개 팀들이. 그런데 물론 이제 축구는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네. 변수가 아주 많은 스포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번 대회를 좀 놓고 본다면 확실히 이 일본과 대한민국이 유독 강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본과 대한민국의 결승전을 예상하고 있고, 혹은 또 일본과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8강이든 4강이든 결승이든 어디서 만나면, 네. 사실상 결승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일본, 대한민국만큼 혹은 대한민국보다 우세하다 이런 전력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근데 베트남 경기 보니까 4대2 진땀승을 거뒀단 말이죠. 일본이 몸이 덜 풀린 건가요? 아니면 일본은 우리랑 비교했을 때 약간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세해 있는 게 사실인가요? 일단은 객관적으로는 저희보다 FIFA 랭킹이 더 높고, 네. 그다음에 최근 10경기에서도 한 경기당 평균적으로 4.5골을 넣을 정도로 공격력도 막강하고, 네네. 실제로 이제 만났던 아주 유럽의 강팀들도 차근차근 깨면서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외부에서는, 네. 제3국에서는 사실은 일본과 한국을 맞비교했을 때 일본이 조금 더 낫지 않냐라고 평가하는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과 만약에 한국이 8강이든 결승이든 맞붙는다고 하면, 네. 이번 대회에서만큼은 한국이 조금 더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사실은 축구는 정답이 없고 각자의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국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추첨을 마친 뒤에 클린스만 감독께서요, 나쁘지 않은 조평성이라고 평가를 했지만은 또 당장 눈앞에 펼쳐질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는 신중한 각오도 보였습니다. 해설위원님께 보시기에 우승까지 가는 길에 가장 큰 고비는 어디쯤이라고 보세요? 물론 이제 예산전을 우리가 잘 넘겨서 조 1위로 그 토너먼트에 진출한다라는 대전제에서 보면, 네.
8강쯤에서 우리가 이제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란이 있는데 우리가 뭐 결승에서 일본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 16강이 있어야 8강이 있고 또 8강이 있어야 4강과 결승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결승전처럼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이란을 만나게 된다면 사실 이란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원한이 좀 많은 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몇 번 이란에게 당하기도 했고 또 이란도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대한민국을 만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던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8강쯤에서 이란을 만나게 된다면 그 경기가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회에 그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 이거 적용이 새로 됐고요. 또 낯선 공인구의 변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지난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반자동 옵사이드 기술이 적용이 됐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몇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황희찬과 손흥민, 그다음에 문선민과 양현준 이렇게 빠른 선수들 상대 뒷공간을 유린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우리들의 장점이고 또 한 가지가 그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선수에게 볼을 배급해 줄 수 있는 이강인, 이재성, 황인범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이 옵사이드가 사실은 뒷공간을 침투해 들어갈 때 이것을 이제 옵사이드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저는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옵사이드가 아닌데도 옵사이드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고 오프사이드인데도 옵사이드를 선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정확한 옵사이드 기술이 뒷공간을 노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우리 팀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대표팀 선수들에게 짧게 응원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표 KBS 해설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시에 뉴스레터 K 2부 이어가고요. 오늘 이영표 해설위원은 중계 대신 응원을 한다고 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아빠와 둘이 사는 주영이는 얼마 전 소아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한데요. 허리 부상으로 근로 능력을 잃은 아빠에게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덮치며 주영이 치료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규칙적인 주사를 맞지 못해 저혈당으로 쓰러진 적도 여러 번. 아직은 스스로 약 주입이 어려운 나이라 자동 인슐린 펌프 시술이 시급한데요. 하지만 정기적인 병원비와 고액의 펌프 비용은 아빠에겐 커다란 벽입니다. 아픈 딸을 보고도 도움을 줄 수 없는 현실에 또 한 번 눈물 짓는 아빠. 주영이와 아빠가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아침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반짝 추위이긴 하지만 경기 동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특보 여전히 내려진 가운데 영하 15도 안팎으로 꽁꽁 얼었던 오늘 아침과 내일도 비슷한 그런 기상 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처럼 중부와 경북 내일도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이 꽤 있겠고요. 한파특보 해당 지역은 내일도 기온이 영하 15도를 맴돌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에서도 영하 5도 아래인 곳이 많아서 평년 수준의 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차차 기온이 올라서 모레 아침에는 그래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7도, 대관령 영하 15도 등 영하 13도에서 0도 분포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4도 등 2도에서 10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최근 눈 쌓인 지역 빙판이나 도로 살얼음 예상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밤부터 경기 남부와 강원도 또 중부와 호남에 비나 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 물결이 먼 바다 쪽은 내일까지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일부 경남 해안, 남해안은 대기가 건조하니까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로 향후 20년에 걸쳐 최소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오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20일까지 지역구 후보자 신청을 받습니다. 제3지대 신당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액 연체자 가운데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이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290만 명이 연체 기록 삭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연간 전국 주택 매매가는 3.56%, 서울 매매가는 1.95% 각각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값은 전국이 4.83%, 서울은 2.18% 각각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부산으로 8.46%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가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였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사회 분열을 꾀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텐트들이 속속 들어서고 또 살림을 합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당의 공천 작업이 시작되면서 현역 컷오프에 관심이 몰리는데요. 탈당 또 불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빠르게 가는 여의도 시계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용진입니다. 자, 이렇게 좀 덕담만 하면 좋을 텐데 그죠? 예. 지금 못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마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당내 비주류 의원분들 탈당을 하셨고 또 오늘은 신경민, 최운열, 최성 뭐 이런 분들 당을 좀 떠나는 분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우선은 뭐 그런 걸 보시면서 좀 심경이 어떠세요? 어쨌든 민주당이 그 통합하고 더 혁신하고 사람들을 모아나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네. 그 이견이 있는 분들이 당을 떠나는 방식 그리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자기 공간을 찾고 있지 못한 건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으로서는 그 위험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는 혁신하고 통합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냥 마구잡이 통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하고 통합하는 노력을 민주당이 좀 분발해야 된다. 네. 오히려 경각심을 갖고 그분들은 떠났지만 네. 그분들이 당 안에서 당을 위해서 했었던 말들에 대해서는 곱씹어볼 필요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네네. 특히나 이제 또 좀 무게감이 있으셨던 분들, 특히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후목불가조라는 용어까지 쓰시면서 뭐 썩은 나무 조각으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 하셨고, 또 국민의힘으로 가신 이상민 의원께서는 국민의힘이 원내 일당이 돼야 한다 이렇게 또 하셨습니다. 이런 좀 중량감 있으신 분들께서도 이런 거친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면은 또 좀 생각이 좀 깊어지시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특히 이제 이상민 의원님과 관련해서는 그 민주당 안에서 쓴소리 계속 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왜 국민의힘에 가서는 단소리밖에 안 해요? 왜 쓴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비판 지적 안 합니까? 네네.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에서 특검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셔야죠. 네. 민주당에 있을 때는 그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 좀 하시더니만 거기 가서는 이런 방구 얘기도 없으시고 이렇다면 그냥 그분은 민주당을 나가기 위한 그 핑계로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민주당의 문제를 지적했던 거 아닌가. 그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야말로 졸장부 정치죠. 졸장부 정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을 때 해주는 쓴소리는 조언이에요. 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저렇게 얘기하신 건 욕밖에 안 돼요. 안에 있을 때 하는 얘기는 잘 되라고 하는 소리죠. 네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저렇게 하는 얘기는 망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상민 의원님의 그 정치적 진로와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네. 이낙연 총리께서도 본인이 민주당의 당대표이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때에도 어쨌든 민주당의 에 대해서 국민적 실망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본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했다. 이 부분 비판을 드립니다. 본인도 이번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시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 시절에 민주당 본인이 당대표 하실 때 민주당은 아름다웠으나 지금은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식은 저는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실 때가 아니다. 본인들이 그리고 싶은 그러면 그 후대에 향기로운 이름을 남길 아름다운 정치의 그 방향과 구상이 뭐냐. 이거를 설명하실 때지 민주당을 비난하고 욕하는 걸로 본인들의 탈당과 오늘의 처해 있는 정치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셔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저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뭐 특이사항이 없으시면 뭐 주중에 복귀할 가능성이 뭐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총선 앞두고 지금 당내 현안 또 숙제가 좀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복귀를 하시면 본격적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 그리고 가장 먼저 보여야 할 행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선거가요. 민주당의 총선이 이른바 찐명 대전. 전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분열 경선으로 치달아가서는 안 된다. 개파 정치가 난무하고 패거리 정치, 철새 정치가 판을 치는 그런 방식으로 공천 국면이 진행되면 그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표를 주실 마음 거둬들이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심판하려고 했던 마음이 야당에 대한 심판으로 돌아설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하면 지금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천에서의 불공정 경선의 분위기 그리고 그 적절하지 못한 어떤 뭐 후보 공천 혹은 뭐 적격 판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혁신의 이름으로 또 이게 잘 되어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공천 어떤 국면에서의 어떤 개파 공천, 패거리 정치,
분열 경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들 이런 걸 좀 제일 먼저 좀 기울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 공천 관련해서는요. 이런 얘기 나오죠. 국민 참여 공천으로 국민이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자 선정 작업에 참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국민 참여 공천이라는 게 뭘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 참여 공천을 하면 민당 내에서 계파 갈등, 뭐 제3지대 이탈이랄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거 그날 처음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은 저희가 지금 벌써 여러 차례 전국 선거를 하면서 네. 갖춰왔었고 다들 익숙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공천을 흔들지만 않는다면야 여러 가지 좀 뭐 기분 나쁜 일들이 있어도 내가 실력껏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또 다른 뭔가를 하겠다는데 그 내용을 아직 밝히진 않았으니까 제가 뭐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어쨌든 선거 국면 또 이제 공천 국면에서 뭔가 또 새로운 걸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의 시스템을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민주당 안에서의 이른바 분열 경선 그다음에 개파 공천 이 논란이 벌어질 수가 있고 억울한 느낌을 갖는 사람이 생기면 반드시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서 신중해야 될 거다. 그리고 기왕에 확인되어져 있고 검증되어져 있는 시스템 공천을 크게 손대지 않는 한에서 국민적 상식과 눈높이에서 그 부적격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공심위가 잘 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또 나오더라고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께서 당내 통합과 혁신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 시점에서는 조기 선대위를 꾸리고 공동 선대위원장과 권한을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동의하시는지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과 통합 그리고 당의 좀 이렇게 흔들림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다양한 고민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과 판단, 결단이 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이 위기냐, 지금이 어려운 상황이냐, 아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하시게 될 거고,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좀 이렇게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은데 하시면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자꾸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힘을 모아나가는 국면이 되어야 될 텐데 자꾸 그 부스러지고 이렇게 이탈하고 하는 분위기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시지 않고 좀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으로 지금 국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좀 취해나가길 기대합니다. 혹시 그러면 이재명 대표께서 뭐 개인의 거취랄지 아니면 이 총선 체제에 있어서의 어떤 직책과 관련된 혹은 당직과 관련된 거취랄지 뭐 이런 부분에서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거야말로 그냥 그 대표의 고유한 판단 권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뭐 정말 다양한 방식의 제안과 고민과 합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섣부르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게 리더거든요. 어렵지만 고민해서 본인이 선택하고 책임지고 위기를 돌파하고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는 거. 그 성과는 사실은 본인이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당대표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이재명 대표가 그 고민을 좀 하시되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그런 고민의 결과 당원들과 국민들에 대한 제안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싸움 붙이는 건 아닌데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말이 나온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앞선 다른 인터뷰에서 뭐 정봉주 강의원, 현근택 이렇게 성비 의혹 3인방이 공천을 이끌면 큰일 난다. 공천이 아니라 망천이다라고도 하셨던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 공천 투정을 그만하시라. 공정 경선에 임해라. 는 식의 논평을 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신다면요? 아니 공정 경선이야 제가 알아서 할 거고요. 그분들은 당을 걱정하는 건지 본인들의 공천을 걱정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성비위 인물들이 자꾸 그 언론에 우르락 내리락하고 민주당 공천에
어떤 뭐 문제점으로 국민들의 뭐 주목을 받게 되면 민주당의 그 훌륭한 다른 후보자들 또 민주당의 총선 전반의 흐름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단적인 예로 잘못된 공천 한두 개를 하면 그게 모든 선거를 다 흐트러뜨립니다. 그 차명진 전 의원의 어떤 막말,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막말, 이것 때문에 그 선거에서 그때 미래통합당이었나요? 뭐 미래한국당인가? 여기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그렇게 했었던 것도 전 기억을 하고요. 또 민주당으로서도 옛날 뭐 한 10년 전 기억이긴 합니다만 김용민 낙검수 멤버의 공천을 둘러싸고 엄청난 비판과 갈등이 쏟아지는 바람에 그 다 이겼다고 생각했었던 선거에서 뜻밖으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그쪽 당한테 진 거거든요. 새누리당한테. 그래서 저는 방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많은 인물들 중에 한두 명인데 그냥 크게 신경 쓸 필요 있겠나. 그리고 대충 묻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진짜 금물입니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내 얘기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역구인 강북을에 정봉주 교육원서원장께서 출마 의지를 밝히다 보니까 이 소장파 의원의 지역구에 친명계가 나서는 이른바 자객공천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봉주 원장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객공천이 아닌 자격공천이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정봉주 연수원장 비롯해서 몇몇 전 의원분들께서 예비 후보 적격 판정이 났단 말이죠. 그 정치권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위 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4년 전과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이렇게 정봉주 전 의원을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미투 의혹과 관련해서 여전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해소되지 않았다라고들 다 언론에서 이제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4년 전에는 부적격인데 왜 지금은 적격이냐. 4년 전에 이해찬 당대표 때는 부적격이었는데 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적격으로 판정을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그러나 공심위 과정이 남아 있고요. 그렇죠. 공심위 과정이 있어서 어쨌든 정밀 자격심사 등을 하고 들여다보고 아마 그 미투 의혹과 관련된 그 민사소송 판결을 보면 정봉주 의원이 제기했었던 그 패소를 했고 거기에 보면 여전히 그 의혹에 대해서 판결문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공심위가 들여다볼 것 같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비위 관련자들 그다음에 막말 혐오 정치, 증오 선동 이런 이른바 수박, 배신 이런 것들로 같은 당 의원들과 자기 경쟁자를 공격하는 그런 방식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져서 분열 경선으로 치닫게 되면 큰일 나고 부적격자들이 자꾸 이제 어떤 당의 어떤 허들을 통과해서 국민들 앞에 나서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의 도덕적 가치와 기준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 더 남아있는 공심위에서의 판단을 당의 판단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고 만일에 이제 이것저것 다 통과해서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해서 온다고 하면 당당히 경선해서 이겨야죠. 저는 그걸 이기는 게 단순히 박용진이 이기는 게 아니라 민주당 안에 국민적인 어떤 상식 그리고 당원들의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이 도덕적 기준, 가치 기준이 분명히 살아있는 그런 경선 결과를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것이 민주당을 있다고 하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민주당 구당 운동, 정풍 운동 한다는 심정으로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붙는다면 개인과 개인의 경선이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여권 얘기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아까 앞서 정봉주, 강의원, 현근택에 대한 인터뷰를 하시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냐. 즉각 조치했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의원님 국회에서 법사위에서도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 자주 접해보셨고 위원장으로 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 요즘에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쇼잉 같은 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아니 부산에서 롯데자이언츠 팬들의 팬심은 좀 자극했을 수 있지만 네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어쩔 건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이라고 말도 못하고 도이치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네. 오늘은 또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23억 정도의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 내부 검찰 내부의 어떤 보고서. 네. 가 있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의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왜 한동훈은 유독 김건희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를 김수희 씨의. 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한동훈 그래 다 좋은데 예.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어떡할 건데라고 얘기를 하면 계속 말을 피해가고 딴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채로 겉도는 얘기만 계속 한다고 그러면 저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 그야말로 배짱 없는 졸장부 정치 이를 그냥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네. 대통령 눈치 보고 대통령 배우자의 이름은 거명조차도 못하는 배짱 없는 정치인으로 그냥 그 한계가 분명해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김건희 여사께서 최근에 잘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달째인가요? 뭐 공식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던데 영부인의 어떻게 보면 좀 두문불출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아니, 그런다고 있는 죄, 있는 혐의가 예.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거나 그 숨죽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주변에서 네.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번 선거만 이기면 김건희 특검은 안 할 거다, 못 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해서 그러시는가 본데 네. 그래서 저도 국민 여러분들께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주가 조작을 통해서 개미들이 피눈물을 냈었던 세력은 그 세력의 가담자가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설혹 권력자다 할지라도 네. 혹은 대통령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우리 법 앞에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명확하게 세우고 싶다면 김건희 특검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네네.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 의혹은 숨기고 수사는 받지 않고 조사조차도 응하지 않는 지금의 이런 모습은 대한민국의 법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었던 법의 정의 이런 거 다 깡그리 사라진 거고요. 네. 제가 볼 땐 그야말로 특검법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거부하는 아내를 위해서 거부하는 천하의 부끄러운지 모르는 이 정치 세력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되는 선거다. 김건희 특검법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리트머스가 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총선은 단순히 뭐 국회 여의도 국회를 평가하는 장이 아니다.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윤석열 정부 이제 집권 3년 차입니다. 이런 걸 좀 당부를 꼭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뭐 농담 삼아서 네. 새해 소망이 뭐냐 그러길래 대통령께서는 술을 좀 줄이시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말을 좀 줄이고 네. 그럼 민주당은 우리는 실수를 좀 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대통령께서는 앞서 하셨던 많은 약속들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실 때가 됐어요. 아니 노동개혁 한다고 그러더니 노동조합만 때려잡고 네. 교육개혁 한다더니 느닷없이 5세 취업 연령 했다가 그 교육개혁 난리를 만들고 예. 그다음에 느닷없는 무슨 킬러 문항 만들었다가 오히려 쑥대밭 쑥대밭 됐어요. 쑥대밭 수능이 이런 본인이 약속했었던 연금개혁도 지금 아무런 진척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근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얘기했을 때 저는 잘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조차도 박용진조차도 야당의 의원조차도 잘했다. 그럼 그 방향을 잘 해봐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아무런 진척과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 좀 하시고 지금은 그 부분에서 우리의 중장기 과제에서 네. 윤석열 정부가 좀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되지
그냥 지금도 그 아주 짧은 단견, 단타 매매하듯이 오늘만 그 반짝 받을 만한 그런 뭐 퍼주기식 그런 공약들, 정치 철학에 어떤 깊은 고민이 없는 네. 단타 매매식 정책 공약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모를 때 모른다고 이렇게 장점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우직하게 그 선거라든지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장기적 과제를 반드시 하겠다. 그게 말씀하셨던 연금, 교육, 노동이거든요. 네. 그것을 아무리 비판받고 두드려 맞고 욕을 먹어도 그걸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조언드리고 충심으로 그 역할을 남은 임기 동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요걸 좀 드릴게요. 제3지대 얘기도 짧게 한번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그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총리께서 이제 본격적인 창당 준비에 나섭니다. 내일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뭐 절차에 착수하는 건데 많이 우려도 하고 뭐 만류도 하고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당의 신당이 만들어진 수순입니다. 어떤 행보를 할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걸 바라보시는 심경 결국에는 다 같이 모이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평가하시는지요? 제가 뭐 당을 이미 이제 떠나신 분들의 다른 당, 다른 정치 세력의 흐름과 움직임에 대해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고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 새로움이 어떤 것인지 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정치 세력들이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고 서로 논쟁하고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유독 제가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는 건 이준석 전 대표예요. 네. 비빔밥이어야지 모든 걸 갈아넣는 뭐 그냥 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네네.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리고 저는 이준석 이란 정치인이 물리적 시간으로도 가장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멀리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멀리 보셔야 된다. 모든 이번에 뭐 정치인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다음 우리 미래 세대를 두고 70년대생 뭐 박용진과 한동훈 그리고 오히려 70년생을 더 넘어서는 뭐 그 더 아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이런 새로운 정치인들 더 젊은 정치인들이 논쟁하고 미래비전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당 안에서 낡은 것들에 맞서 싸워야 되고 또 당 바깥으로는 상대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경쟁하고 싸워야 되겠죠. 그런 것을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박용진, 한동훈, 이준석이 미래비전을 놓고 싸우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그럴싸한 그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은 당 안에서 싸웠잖아요. 네. 그런 용기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은 지금 그 감히 대통령 배우자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는 아주 나약한 배짱 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졸장부 정치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쇼잉만 좀 뭐 보여주고 롯데자이언트에만 자꾸 이렇게 어필하면 아니 그러면 기아나 뭐 두산이나 이런 분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이런 쇼잉이 아니라 미래 비전을 놓고 박용진과 민주당의 젊은 세대들과 한번 경쟁하고 논쟁하고 하기 위한 준비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제3세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제3세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미래 그걸 놓고 우리 치열하게 한번 논쟁해보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성산대교 부근에선 사고 있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 심해졌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퇴근길 평소보다 정체가 덜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수원과 판교에서 각각 정체고요. 판교 분기점 진출로 2차로에선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또 3차로에선 고장난 차까지 처리 중이고요. 이후에는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 사이 제속도 못 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 정체인데요. 용담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고장난 차 처리 중이고요. 이후에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송산마도부터 남한산 쪽으로는 6km 구간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북한 최선희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했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방문은 지난 이제 10월에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먼저 북한을 방문했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방 차원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오늘부터 이제 사흘간 러시아에 머물면서 이제 뭐 외무장관 회담도 진행할 거고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딱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 크렘린궁에서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푸틴과 북 최선희 만남 배제하지 않는다. 한 줄 속보였는데 네. 말하자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만날 수 있다. 이 정도의 만나겠다는 얘기죠, 사실상. 네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무장관 회담 이상의 이제 이야기가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이번 방로 일정이 안 그래도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최 외무상이 외무상 된 게 2022년 6월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해외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외무상인데. 근데 이제 첫 외교장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첫 방문지로 혈맹인 중국도 아니고 이제 러시아를 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제 이런 것만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의제를 안고 러시아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지난해부터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정말 전례 없이 끈끈해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서방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의 무기를 어디서 대고 있느냐. 이제 결국에는 북한에서 계속 무기가 제공이 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러 일정 중에 무기 거래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9월에 방북을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네. 실제로 이제 김 전 위원장이 초대를 했었고 여기에 좋다 이렇게 응했는데 여기에 이런 구체적인 일정이 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도 크렘린궁에서 푸틴 방북이 조만간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는 속보도 나온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을 두고 이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 일정에 맞춰서 뭐 일종의 어떤 뭐 시연 도발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해석도 나오네요. 네, 좀 연초부터 계속 좀 북한 무력 도발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일단 우리 해안포 사격도 있었고, 지금 어제는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데 오늘 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 보니까 이번 시험 발사는 지역의 정세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관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번에 이제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이제 3,000에서 5,5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대만 멀리는 이제 괌 미군 기지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이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거리 미사일을 고른 것 자체가 여러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선 참 타이밍도 너무 절묘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 발사한 날이 이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방문 일정에 이제 시작이 된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탄 날이. 인데 북한에 있어서 이제 러시아는 이미 최대 무기 판매처이고요. 또 이제 첨단 무기 제조 기술 이 공급이 어디서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거든요. 그런데 이 방러 일정 맞춰서 이렇게 최첨단 기술이 녹아 있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무기 기술력이 이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 좀 과시하기 위한 차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구매욕을 좀 자극하기 위한 차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막 촉구해서 이제 우리 함께 좀 더 첨단 미사일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이런 제안의 성격도 있다라는 거죠.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 뭐 세계 각국에서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혈안입니다. 다른 뭐 탄도 미사일보다도 말 그대로 극초음속으로 움직인 데다가 나중에는 이제 회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 갖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네. 우리가 이런 거를 능력이 이 정도 올라와 있어라고 러시아에 뭐 어필하는 맞습니다. 그런 뭐 행보도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 싶은 게 이제 미사일 발사가 이제 바로 대만 총통 선거 이제 결과가 확정된 직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로 이제 대만에서는 12년 연속으로 이제 친미 반중 성향의 지도자가 이제 계속 집권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중국으로서는 심기가 정말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중국에 힘을 실어줬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앞으로 이제 동아시아 정세가 차갑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북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좀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성격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해석이 맞다면 결국 올해 우리도 4월에 이제 총선이 있고 미국 대선도 11월에 있잖아요. 선거해라고 할 만큼 선거가 굉장히 많은 해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이 선거 국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북한이 무력 도발을 앞으로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미사일 한 발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만큼 다소 좀 피곤한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자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오늘 방심위 사무실 압수수색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이제 방심위 민원상담팀하고 운영지원팀 이런 사무실에 있는 PC와 관련 자료들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수사의 발단은 이제 지난달 뉴스타파와 MBC가 이제 방심위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류일인 방심위원장 관련 의혹 보도를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보도 내용이 뭐냐면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보도 그리고 이 보도에서 나왔던 관련 녹취록을 인용한 타 언론사들의 후속 보도 이 보도들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쏟아졌는데 이걸 토대로 이제 방심위가 심의를 벌여서 4개 방송사에 총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누군지 몇 면을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류일인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보도,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른바 이제 민원사주 의혹 보도였는데요.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지난달에 이제 류 위원장이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이 있다. 법적 조치를 예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이제 방심위에서 실제로 정보 유출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고 또 내부 감사도 착수했고요. 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그럼 수사가 진행 중인 건가요? 네, 이것도 사실 이제 이미 고발이 있었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민원사주 내부 고발자 색출 행위가 모두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은 이제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방심위 노조에서도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류 위원장을 신고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경찰 압수수색 오늘 진행된 게 이 방심위에서 경찰에 이제 고발한 지 3주 만에 이렇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좀 속도를 낸 거를 보면 이제 노조에서 반발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된 민원사주 의혹보다 이 정보 유출 의혹 관련 수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발단부터 먼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됐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써 100일을 넘겼네요. 네, 참 이게 비극인데도 참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흐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전쟁이 발발한 게 작년 10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로 정확히 100일을 맞았는데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국을 합쳐서 2만 5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숨졌고 이 대다수는 어린이와 여성,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난민이 된 사람들은 215만 명이나 되고요. 전쟁터가 된 이 가자 지구의 건물 절반 이상이 지금 파괴된 상태인데요. 지금 희생자 또 난민 그리고 뭐 어떤 시설들 다 뭐 피폐해졌는데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 기미가 혹은 조짐이 좀 있을까요? 문제는 이제 그런 기미가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그러니까 어제도 공습이 이어졌는데 어제 하루에만 125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 곳곳에서 좀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고, 뭐 어제 이제 하마스 같은 경우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억류 중인 인질들 영상을 추가로 또 공개하기도 했었거든요. 유엔에서 어제 이제 규탄하는 성명을 내놨는데 100일간 벌어진 이 막대한 죽음과 파괴
상실과 슬픔이 모두의 인간성을 더럽히고 있다. 이런 규탄하는 글을 내놨고요. 네. 세계 곳곳에서도 반전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참 우리가 앞서 다른 코너에서도 이제 그 전문가분들하고도 이런 분석을 했는데 항상 전쟁의 피해는 이제 민간인들의 네. 피해 그리고 일부러 그것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 게 지금의 네. 전쟁 양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서로가 더 숨통을 줄 수 있기 때문이긴 네. 한데 참 이 유엔에서 규탄한 것처럼 이 상실과 슬픔이 진짜 모두의 인간성을 더럽히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홍해에서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 반군 후티 그리고 미군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미사일이 날아오고 그것을 요격하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보도된 내용인데 네. 현재 시간으로 어제 오후 이제 홍해 남부에서 미 구축함 라브노가 지금 이제 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라브노를 향해서 후티 반군이 먼저 대함 순항 미사일 한 대를 발사를 했고 미 전투기가 이를 격추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보고된 피해나 부상자는 없었다. 이게 미군에서 이제 공식 발표한 내용인데요. 후티 반군은 이제 지난 사흘에 걸쳐서 매일 이제 현지 매체들을 통해서 후티가 장악하고 있는 예멘 서부 항구 도시 호데이다가 이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은 공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낯선 분들은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요. 네. 홍해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수단 사이에 길쭉하게 자리 잡은 해협인데요. 그렇죠. 이 홍해 남쪽에 예멘이 있고요. 홍해 북쪽에는 이스라엘의 항구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스라엘 딱 들으면 이제 바로 떠올리죠. 우리가 직전에 살펴봤던 뉴스에서 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소식 다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로 물자가 들어가려면 바로 예멘 쪽, 이 홍해의 남쪽을 통과해야 하는데 네네. 지난달부터 이제 후티 반군이 하마스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 지역을 지나가는 화물선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물자를 막는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런 도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미군은 예멘 본토까지 공격하면서 후티 반군 본거지 공습에 나선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이 격전의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현지 매체들 사이에서는 좀 최근 들어서 좀 회의적인 시각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이게 미국의 공습 이후에도 이게 후티 반군이 거의 진압되지를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전히 홍해를 지난 선박들이 공격도 받고 있고 이 도발을 좀 쉽게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뉴욕타임스 등의 현지 매체들을 통해서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제 소식이 좀 무거운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4739님께서요. 이 세상에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하셨고요. 8463님께서요.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군요. 아무쪼록 평화만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소망도 함께 담아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파파뉴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경제, 미래 걱정, 돈 워리, 비해피가 될 겁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경제 걱정을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재개발 또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건데 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쟁점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돈놀이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그러면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방안이 시행이 되면 특히나 서울의 경우는 사업 기간이 최대 6년 정도는 단축될 거다 이런 예상도 있던데 이런 예상이 맞는지 또 이것이 지금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 좀 시의적절하게 내놓은 대책이다라고 봐요. 그 이유는 네네.
어떤 대책이든 간에 규제 완화는 시장이 어려울 때 내놔야 되거든요. 그렇긴 하죠. 좋을 때 내놓으면 이게 투기가 일어나고 가격이 오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안전진단을 그 완화하거나 또는 뭐 폐지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하면 투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랄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건축하게 되면 자본 증식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본 이득이 커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부 혜택을 주는 것만큼 재건축 단지들은 그 임대 아파트를 더 짓는다든지 분양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해서 집 없는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정비 사업을 하는 목적이 슬럼화된 도시 노후불량한 주택지를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주는 환경 개선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 개선 사업을 하는 과정에 주변 지역의 도시 기반 인프라가 증가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도 부담을 물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많이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100세대가 200세대가 되고 1000세대가 1500세대가 된다면 증가하는 만큼은 자동차 수도 늘어나고 배수 관부터 다 늘어나는 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때울 수는 없거든요. 그들에게 일부는 물려야 된다고 봐요. 이 세 가지만 좀 더 향후에 조치가 나온다면 시적절한 대책이라고 봐요, 저는. 이 제도 개선은 적절하지만 그러면 이 적절한 제도에 따르는 다른 파생되는 문제점들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한 대안까지 같이 갖고 나와야 100점짜리. 그렇죠. 지금은 이제 완화하는 대책만 내놨어요. 그리고 6년 정도 5, 6년 정도 단축되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안전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정비사업 지구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조합인가 받고 사업 승인 받고 관리 처분하고 이런 단계가 쭉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앞에 거를 싹 다 뒤로 미루고 이제 안 하고 바로 그냥 입안부터 할 수 있어요. 주민 제한에 의한 입안을 하게 되면 정비사업 지구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비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바로 조합인가 없이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건너뜁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업 승인이 빨라지니까 빨라지는 거죠. 보통은 뭐 안전진단이 뭐 2등급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제부터 앞으로 10년은 걸릴까 이런 얘기들 많은데 이제는 그게 확 줄 수 있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은요. 아무리 빨라도 10년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좀 한 반 정도는 줄어든다고 봐야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안전 위험성이 없는 주택까지 좀 쉽게 비교적 쉽게 재건축 혹은 재개발이 허용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우선 정상적인 주택이 기간이 30년 넘었다고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제 헐고 재건축해야 되면 경제적 낭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도심지는 이제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밀도가 낮은 지역은 새롭게 헐고 높은 밀도로 주택 공급의 효과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사실 필요해요. 무조건 30년 넘었다고 해서 재건축을 허용할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좀 아름답고 견고하게 잘 지었다 그러면 기능적인 측면만 보완해도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정부가 좀 세세하게 나중에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이 규제 완화 발표 이후에 정부에서는 모두 95만 채를 도심에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실효성에서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건설 경기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뛰어들 건설사들이 과연 있을까 혹은 많을까 하는 건데 이번 조치로 재개발 또 재건축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실지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어서 태양광 사태처럼 PF도 안 되고 물론 안전적인 그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수분양자가 상당수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이주비 대출을 할 수 있다 그러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거고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 이주비 자체도 또 고금리 아닙니까? 그럼 이주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공사비도 또 역시 지금 분양 원가도 올라갔지만 자재재 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자 비용도 감당 못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지금 이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하반기 이후에 금리를 내리는 시점, 경제가 살아나는 시점에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면서 생기는 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본다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는 바로 이렇게 살아날 때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건설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건 좋은데 반면에 이제 이게 그 사회적 갈등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우러서 그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좀 시장 경제가 좀 살아나야 네. 같이 좀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난해와 올해 지난해 올해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2021년도 8월부터 올랐거든요. 인허가 물량이 37%나 감소했고요. 인허가도 적게 받았는데 인허가 받은 걸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 물량이 52%나 감소했어요. 전년 대비. 이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엊그제 자료인데 여기 같이 발표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인허가 물량이 반토막 났다는 얘기는 향후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적절하게 제가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가 좋아지고 또 경기가 좋아질 때 건설 경기가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 공급만 하더라도 공급한다는 기대 심리 때문에 덜 올라가요. 공급이 없다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공사비 인상 여파에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장 곳곳에서 조합 그리고 시공사 간의 갈등이 새 벽두부터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하던데 지금 공사비 증가로 재건축 아파트 시공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조합과 시공사 간의 건축비 그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사회 변동이 경제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자재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적자 공단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올라가는 것만큼 조합에다 요구하는 거죠. 근데 조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당초 그 확정된 금액으로 계약하지 않았느냐 하고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갈등의 그 원초가 돼서 갈등 과정에 시공사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적정 공사는 안 하겠다 나는.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은평구 대조동 같은 경우. 현대건설과 조합 측의 갈등 때문에 조합장마저도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금리가 계속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또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고유가가 지속되면 공사 원가가 올라가서 이런 사업장 그 분쟁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역시 추가 완화하기로 했더라고요. 지난해 초과 이익 환수제도 완화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부담금을 좀 줄여주는 방안을 내놓은데 여기도 한번 평가를 해 주시죠. 지금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그 세대당 3천만 원 넘는 경우에 최대 50%까지 물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그 8천만 원으로 올랐고요. 구간도 지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1가구 1주택 중에서 장기 보유자들은 특별 공제를 또 해줘서 거의 뭐 80% 이하 90%까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이 아니라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신탁사와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신탁 비용이라든지 관리 비용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런 부분도 전부 이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그렇게 이제 좀 폭을 넓혔죠. 그래서 이 조합이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근거가 있는 운영비죠 물론. 그리고 신탁사가 사용하는 신탁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도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해서 상당히 많이 그 조합 측에서는 뭐 굉장히 그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그 중과세 이것도 철폐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가 돼 있고 정부는 이 유예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하거나 중과세 폐지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사실 다주택자의 근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집을 두 개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는 뭐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뭐 건데. 그런 게 대다수. 그게 아니라면 사실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늘다 보니까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은 주택세에서 제외시키는 거를 정부가 하겠다 했죠.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서 금액도 이제 6원 이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중과세를 뭐 기본 세율은 뭐 매겨도 되겠지만 중과하는 건 반대하지만 이걸 완화해서 없애주는 거는 좀 이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택이 미분양이 쌓여서 이 소진되지 않을 때 특별하게 내놓는 대책이어야지 일반적인 그 다주택자를 모두 다 세금을 중과하지 않고 이렇게 그 이연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이번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 징벌적 과세처럼 중과세하지는 않겠다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일기 신도시 착공이 뭐 현 정부 임기 내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또 본 사람도 있었지만은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첫 착공에 들어가서 2030년에 첫 입주를 위해서 올해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현실성이 있을지 무엇보다도 이게 일기 신도시 재정비라는 것이 그것을 대비해서 이주단지가 또 그러면 어떤 구성을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좀 분석들이 있던데 교수님의 평가는 어떠신지요? 지금 그 선도 지역을 그 일기 신도시가 5군데 아닙니까? 예.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인데 지역마다 1개 정도씩을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1개 정도씩. 네, 그건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그 1개 정도 지정할 때도 이미 재건축을 하겠다고 조합원들이 그 조합을 결성해서 동의를 한 7, 80% 받았다면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 뭐 패스트트랙으로 이 1억을 짧게 해주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모두 다 가거나 뭐 어느 정도 상당수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시범단지에 1-2개 정도의 선도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길 지원하는 건 아마도 동의율이 높은 데를 선정하지 않겠나. 동의율이 높은 데를 선정한다면 가능성은 있지요.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저거죠.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세대수가 동시에 재건축하게 되면 이주 문제 때문에 주변 지역의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또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은 꼭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뭐 선도지구라는 것은 선정할 때 뭐 기준이랄지 아니면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그렇죠. 일단은 뭐 동의 아마도 그렇게 만들 거예요. 동의율이 높은 지역. 그다음에 이제 그 30년이 넘은 지역. 일기 신도시라고 해서 전부 30년 넘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89년, 90년부터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28년, 29년, 30년 도래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돼서 또 그 단지가 좀 노후불량해지거나 기반들이 열악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선정 기준을 잡을 것 같아요. 예. 정부의 그 정비 사업 정책이 시장성에만 초점을 만약에 두게 되면은 해당 지역의 집값 전반을 좀 끌어올려서 주거 약자를 좀 소외시키지 않을까, 좀 더 소외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초과이익 부담금 추가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런 안들이 부동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 좀 수요를 자극할 심리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지금은 경기가 어렵고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 투기가 일어나지 않지만 금리가 내려가거나 내려간다는 신호가 있는 경우 여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역대 정부가 계속 규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투기 수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현재 규제 완화 대책만 발표했는데 향후에 아마 뒷북치는 정책보다는 사전적 정책으로 이 단지들 모니터링해서 수시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나 투기가 일어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투기는 일어날 겁니다. 네. 뭐 이제 우리가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좀 제도적인 것들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올해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좀 감소할 것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서울의 경우는 특히나 지난해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나 전월세 시장에 좀 불안 요소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난 그 11월부터 하락하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한 걸 보면은 서초구도 지금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서초구까지요. 네.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주택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렇죠. 주택 수요가 감소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에 임대 시장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다 주택 공급이 늘지 않으면 임대료는 올라가고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좁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면 그다음에 부작용은 이제 갭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정부가 이번에 그 주택 공급 혁신을 이렇게 내놓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인허가 물량이나 그 착공 물량이 거의 반토막 났기 때문에 이거는 3, 4년, 4, 5년 후에 입주 물량 감소로 돌아와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투기 수요를 잠재우면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이게 굉장히 뭐 쉽진 않지만은 그런 대책을 사전에 내놓으면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투기 수요는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매가 안 되면 임대료는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전국의 금년도 입주 물량 예장이 34만 가구 정도 5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지난해 원래 그 입주 물량이 44만 5천 가구 정도였는데 이거 달성 못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건 예전부터 해오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은 통상적으로 한 3만 5천 4만 가구 정도의 입주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2만 가구도 채 안 된다고 그러죠. 이번 달에는 뭐 1,000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부동산 시장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단지 지금 고금리에 시장이 이렇게 그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향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좋아질 때 문제가 돼요. 금리에 조금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현재 상황만 체크해도 그렇다. 근데 금리가 이제 하락한다 하더라도요.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그 2021년도 8월 달에 금리가 0.5% 기준금리였잖아요.
지금 3조 5까지 갔고 이번 달에 8번에 걸쳐서 지금 더 올리지 않았단 말이죠. 하락하면 얼마나 하락할까요? 다시 0.5로 가진 않고요. 네. 0.25나 0.5가 하락하면 그래도 중금리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441님, 7살 손자가 저희 가게에 왔는데요. 안 놀아주고 라디오를 듣고 있으니 할아버지는 왜 재미도 없는 라디오를 듣고 있냐고 하네요. 들으면 아는 것도 많아지고 치킨도 발 수 있다고 하니까 바로 무릎에 앉아서 같이 듣자고 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집에 보낼 때 치킨값 줘야겠습니다. 저희가 치킨 쿠폰 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 읽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